자원 문제와 대책. 자, 우리가 자원 문제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읽으면서 낯선 단어나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적은 데에 비해서 자원 소비량이 많다. 자, 부존 자원은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거, 그걸 부존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원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은 별로 없는데 소비량은 많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 단원에 공업 배울 건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만 하는 공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철수, 석탄을 떼서 이제 우리가 철을 녹이잖아요. 뭐 석유화 공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똑같은 돈, 예를 들면 $1,000를 벌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만큼 많이 쓰느냐, 또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높아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렇다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화석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과 수입 의존도가 나와요. 에너지는 계속해서 빠르게 더 증가하고 있고요. 수입 의존도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100이라 그런다면 지금 보니까 90% 이상 수입하고 있죠. 뭐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국제자원 가격 변동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이 변동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지금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최근에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중국이 거의 모든 걸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와인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술이잖아. 맨날 이렇게 막걸리나, 얘네들 막걸리가 없지? 아무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먹다가 와인을 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와인 또는 포도밭 같은 걸 중국이 싹쓸이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그 중국이 뭐 석탄이나 뭐 석유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점점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을 이렇게 공급하기가 좀 점점 뭐 어려워지는 추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을 함부로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뭐 뻔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자원 문제에 대한 대책. 첫 번째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예전 같으면 석유 1리터로, 휘발유 1리터로 예를 들면 10km밖에 못 가요, 자동차가. 근데 기술이 발달했더니 지금은 1리터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화학 공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 에너지를 적게만 써도 되는, 그래도 수익이 나는 첨단 산업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자원은 있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가서 자, 우리가 개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원의 어떤 권한을 우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자원을 개발해요. 그리고 수입국 다변화. 자, 여기에다가 강조 표시 하나 해놓을게요. 수입국 다변화. 자,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에서 일단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석유 품질도 좋고 값도 싼 곳이 서남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서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석유를 이렇게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쓰는 거에 거의 100%를. 그런데 여기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뭐 내전이 났다,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오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뭐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뭐 품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를 뭐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지역 석유를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오면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충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수입국 다변화라고 불러요. 수입국 다변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갈 자원인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재생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사실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는 신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다 묻었다면 지금은 쓰레기 중에 일부를 분리해 가지고 불에 태워서 전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건 신생 에너지. 옛날에는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은 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어쨌든 그걸 묶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거 또는 의미가 있는 거 몇 가지만 지역성하고 함께 엮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내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쨌든 비중이 높고 또는 나름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좀 다른데 전기를 생산하는 건 대부분 태양광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그 다음 조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력을 또 다루고 있는데, 수력도 재생에너지잖아요.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요, 문제가 신재생에너지야. 그러면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이 4가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일단 범위를 제한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얘네들이 지역성이 뚜렷해요. 뚜렷해서 일단 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조력부터 할게요. 조력 발전.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지형 단원에서 조력 발전 설명한 적 있던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가 설명 안 한 거야. 설명했는데 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자, 설명할게요. 조력 발전은 뭐냐면요,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이제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되풀이되잖아요. 그 높이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곳은 한 9m쯤 돼요. 9m면 건물 3층이거든요. 그럼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걸 조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제 어쨌든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조금만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만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차가 되게 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방을 쌓아요. 이런 제방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뚝을 뭐라고 불러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뚝. 방파제는 파랑을 막기 위한 거, 파도를 막기 위한 거.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조류거든. 이런 걸 방조제라고 불러요. 오야, 우리 지금 지형 단원에서 간척 사업 할 때 방조제 배웠어. 내가 그럼 혹시 조력 발전도 설명했니? 자, 아무튼 그래서 방조제를 건설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단면도까지 그리진 않을 건데, 여기를 막고서 가만히 기다리면 바닷물이 높아지죠. 바닷물이 여기 계속 변하니까. 그럼 여기 바닷물이 높아졌을 때 여기 수문을 열고 물을 이렇게 안쪽으로 흘려보내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물이 다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일단 발전이 끝났어. 그럼 다시 여기를 막고서요, 기다려요. 그럼 여기 물이 낮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물을 다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바닷물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조차라고 하는 게 어우, 조금만 더 했으면 나의 인내력이 이제 한계에 찼을 뻔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걸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조력 발전 말고 조류 발전도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업적으로 하진 않아서 오래된 기출문제에서는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 바다에서부터 이제 밀물이 막 밀고 들어와요. 달이나 태양이 이제 땡기니까.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육지의 모양이 이렇게 예를 들면 섬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육지가 있어요.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점점 좁아지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는 바닷물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냥 물 자체가 높이하고 상관없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 그럼 여기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연구 목적으로 이제 실험만 생산하고 있고 아직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진도와 우리나라 육지 사이 울돌목이라는 데예요. 명량해전이 있었던 곳. 괜히 말했나 보다. 자,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요즘에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 조력 발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력 발전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력 발전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마치 천연가스가 울산에 나오는 것처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산에 있고요. 안산에 시화호가 있고 시화 조력 발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보면 또는 이제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안산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이게 방조제예요. 시화 방조제. 됐죠? 그래서 안산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시도별로 하면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어. 경기도밖에 없어. 그러면 조력 발전.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풍력,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센 곳은 뭐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바람이 세요. 우리가 산 꼭대기 가면 바람 세잖아. 마찰이 적으니까. 마찬가지로 섬에 가면 해안가에 가면 바람이 세요. 바다는 밋밋하잖아. 마찰이 적으니까. 됐죠? 그래서 자,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상북도가 1등이긴 한데 경상북도보다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풍력은 강원도 고위 평탄면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다시 자, 여러분들 관악산 꼭대기에 풍력발전소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뾰족하잖아. 근데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은데 평평하잖아. 대체로 고위 평탄면에서 풍력발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2등이긴 한데 좀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강원도가 1등으로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강원도.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또 꼭 지역에서 할 때 꼭 나오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삼다도.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면적이 되게 좁아. 자, 태양광 발전에서 제주도가 존재감이 있을까 없을까?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 깔아야 되잖아. 근데 제주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태양광 패널을 막 깔아놨어. 예쁠까? 그러니까 제주도는 태양광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혹시 수력 발전 할까 안 할까? 거기 비 오면 물이 숭숭 새잖아. 수력 발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보여. 신재생에너지인데 그럼 무조건 풍력인 거죠. 됐죠? 자, 실제로 제주도가 풍력 발전 3위예요. 그렇게 포인트 잡으면 된다고. 또 질문? 그래. 네. 침식분지? 나 지금 인내력이 거의 맥시멈에 차올랐어. 네. 고원. 고위평탄면. 생각나면 말하세요. 내가 기다려줄게. 자, 됐죠? 풍력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태양광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뭐 조건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당연히 넓은 지역에 패널을 깔아야 되잖아. 땅값 싼데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데. 자, 그런 이유들이 크게 작용하는데 그냥 이건 외우시면 돼요. 자, 태양광 발전은 호남 지방,
전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북이 2등이에요. 그래서 생활권으로 따지면 호남권이 독보적으로 1등. 그러니까 풍력하고 조력하고 뭐 수력하고도 다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까지 보고, 그럼 이제 끝이, 일단 이 단어는 끝이네요. 자, 우리가 나를 봤더니 다른 것보다 발전량이 적어요. 약 한 50만 명 정도가 쓰는 전기라고는 하는데 다른 것보단 적어요. 그리고 오직 경기도에서만 전기를 생산한대. 그럼 얘가 조력 발전이에요. 됐죠? 조력 발전. 자,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있긴 한데 강원, 제주. 그럼 다는 풍력이 되겠죠. 풍력 발전. 자, 그 다음에 가를 봤더니 전남, 전북. 자, 전남, 전북은 해발 고도가 대체로 낮은 평야 지역이니까 수력 발전 많이 안 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가가 수력이고요. 자, 나는 충청북도가 포인트인데 충청북도 그러면 나오면 누가 수력이래? 태양광이지. 태양광이고요. 나가 수력이고요. 나가 수력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나머지 뭐 선택지 같은 건 이제 뻔한 내용들 물어보니까 구분만 하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볼게요. 자, 이제 단원 넘어가서 12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자, 이제 학생이 왜 농업하고 공업을 같은 단원에서 배울까? 이유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또는 어업 같은 1차 산업의 비율은 낮아서 뭐 따로 빼기는 그렇고요. 그 대신 이제 앞에 자원을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공업에서 제조업에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 유통하고 이용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하고 관련된 산업이 서비스업이잖아. 서비스업은 13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농업과 공업의 발달. 자, 농업부터 할게요. 자, 농업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고, 자, 농업의 입지 요인. 왜 어디는 벼농사를 짓고, 어디는 밭농사를 짓고, 또 어디는 왜 비닐하우스가 많고, 어디는 그냥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느냐.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건 주로 과거에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 자, 똑같은 평야인데 서울 가까운 데서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저기 완전히 촌락 지역에서는 그냥 맨 땅에서 벼농사.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중요해진다. 뻔한 내용이니까 역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농촌 인구의 변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꾸준하게 계속 나타나요.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골 지역은 인구가 사회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공동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혹시 시골에 살아본 적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거 뭐 내가 해봤다가 아니라 뭐 태어나서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시골 농부였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다니던 국민학교 근처에 약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약국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셨어. 아니나 다를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거든. 약국이 없어졌어요. 뭐 그 다음에 거기에도 약국을 차리거나 그럴 리가 없잖아. 완전 시골이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요, 약국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편의점 그런 게 어딨어. 병원도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가면은요, 집집마다 상비 약통이 있어요. 마치 교무실에 있는 것처럼. 뭐 자다가 배 아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아파도 병원도 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문화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인구가 자꾸 도시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도시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촌락 지역은, 농촌 지역은 유소년층 인구가 정말 없어요. 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농촌에 가면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없는데 애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 자, 그래서 초등학교가 통폐합된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나온 국민학교는 2001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게 통폐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꽤 멀리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셔틀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초등학생들 태우고 다니거든요. 근데 학생이 뭐 이제 3명, 4명 한 바퀴 도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교육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경지의 변화. 경지는 농사 짓는 땅을 경지라고 부르죠. 농경지, 농사 짓는 땅. 자, 밑에 가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말로 풀어 놓은 거예요.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이런 걸로 바뀌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자, 옛날에 간척 사업을 열심히 할 때는 경지 면적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간척 사업 할까 안 할까?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갯벌에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두 지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A 지역도 전체 면적이 100 정도 돼요. B 지역도 전체 면적이 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 면적은. 전체 면적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00인데 둘 다 100인데 이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A를 봤더니 뭐 산도 있을 것이고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5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경지율이 몇 %일까? 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개념이 경지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전체 면적 가운데 농사 짓는 땅의 비율이 몇 %나 되느냐? 50%? 그 다음에 여기도 농사 짓는 땅이 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지율은 똑같아요. 그치? 뭐 당연하잖아. 지금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자, 그런데 A는 이 50만큼의 땅에다가 쌀을 일단 다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50만큼의 땅에다가 쌀을 다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루가리를 하려면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되거든. 겨울이 좀 따뜻해야 보리가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북쪽이라서 보리를 재배할 수가 없고 여기는 남쪽이라서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쌀을 수확한 다음에 보리를 50을 또 재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거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경지가 50인데 얘는 50, 100만큼 농사를 지은 거죠. 됐어요? 얘는 경지가 50인데 얘는 50만큼 농사를 지은 거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개념이 경지 이용률이에요. 이용률. 자, 그래서 A는 경지 이용률이 몇 %야? 그래, 이용률이 A는 몇 %냐고. 자, 50인데 얘는 50, 100만큼 이용했으니까 200%. 얘는 50인데 50만큼 이용했으니까 100%. 네. 자, 그래서 경지 이용률은 경지 자체를 얼마나 알뜰하게 이용했느냐, 얼마나 잘 이용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경지 이용률 살짝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아래 볼게요. 영농 방식의 변화. 영농은 농업을 경영한다. 그냥 농사 짓는 걸 영농이라고 불러요. 영농. 자, 이제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기계화가 정말 많이 됐어요. 이제 선생님도 이제 말로만 들었지 이제 얼마 전에 처음 봤거든요. 드넓은 논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농약을 했거든. 지금은 정말 드론이 뿌리더라고요.
시골 갔다가 아침에 산책하는데 드론이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야. 아, 세상 참 좋아졌다. 자, 아무튼 기계화가 되게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자, 우리 생산성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을게요. 생산성. 자, 이것도 뭐 별 개념은 아닌데 역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생산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 어떤 말이 붙을 수도 있어요. 뭐 노동 생산성, 토지 생산성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산성이란 말이 나오면 효율성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효율이 좋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한 사람인데 나는 월급이 일단 100만 원은 넘고요. 근데 얘는 뭐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용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1인당 노동이죠. 노동 생산성은 내가 더 높은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토지 생산성은 똑같은 면적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는 쌀이 5가마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쌀이 10가마지가 나와. 그럼 여기가 토지 생산성이 좋은 거죠. 자, 과거에 비해서 뭐 비료나 아니면 또는 기술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토지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노동 생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다 이렇게 모내기를 했고 손으로. 근데 지금은 다 기계로 하죠. 사람이 일일이 낫으로 벼를 수확했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잖아. 자, 이걸 노동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요. 무언가를 투입했어. 사람이 투입되든 돈이 투입되든 아니면 뭐 토지가 투입되든 그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무언가가 나왔느냐.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좋으면, 이게 크면 생산성이 좋은 거고 이게 낮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고. 됐죠? 우리의 최대 고민, 시간을 아무리 투입해도 이 망할 놈의 성적이 짜증나? 넘어갈게요. 왜 갑자기 슬퍼지지? 자, 그 다음에 영농조합, 협동조합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 전문 회사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땅은 있는데 농사를 지을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탁한다, 맡긴다.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맡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그래프 보고 마칠게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의 변화, 세계 무역 기구 때문에 자유무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도 지금 개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농산물 당연히 수입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나 뭐 그런 거 수출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하고 싶으면 상대방 것도 수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무역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죠. 땅덩이는 좁잖아. 사람은 많고 땅값은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값싼 회 농산물이 점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우리 농산물은 식량 자급률이 정말 낮아졌어요. 원래도 낮았지만. 자, 우리가 먹는 식량을 100이라 그럴게요. 우리가 먹는 걸 100. 그럼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건 얼마쯤 될까? 자,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서 돗자리 깔러 가자. 한 20%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고요. 80은 외국에서 수입해요.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여러분들이 혼자 봐도 되는데 몇 가지만 살짝 볼게요. 자, 1970년하고 2019년인데요. 농가 볼게요. 농촌에 가구가 몇 가구나 있었느냐. 자, 이때는 200만 가구가 조금 더 있었고요.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1970년에는 농가 인구가 1,400만 명이 넘었어요. 자, 농가는 약 200만 가구, 농촌 인구는 1,400만 명. 한 집당 식구가 7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은 대가족인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가지고 7명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집에 한 2명,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사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대가족도 뭐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농가가 감소하는 건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 시기 동안 대략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경지 면적은 여기에서 요만큼 줄긴 줄었는데 2분의 1까지는 안 줄었죠. 그러니까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지 이용률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은 농촌 지역에 가면은요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 농촌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경로 우대석이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어요.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이다 보니까 누가 뭐 우대를 받고 말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은 농촌 지역에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시내버스가 텅텅 비어요. 근데 그것마저 운행이 안 되면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병원도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서도 세금으로 당연히 보존해줘가지고 버스는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텅텅 비더라고요. 우리 동네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였어, 선생님 동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